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8강입니다. 자, 교재로는요, 413페이지. 거기 계약 해제와 해지 있죠, 그죠? 제가 7강에서 해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칠판에 그려드리는 것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책으로 확인을 하면서, 위치 확인해 드릴 건데요. 자, 봐보시면 413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 계약 해제와 해지 그래서 양가로 1번 해제의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일단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유효다. 근데 해제권을 행사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것을 아시라고. 이것을 소급 그러는 거예요. 소급 그러는데 한가로 2번은 형성권 그 말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한가로 3번에 해제권의 발생 원인 그러면 약정 해제권도 있고 법정 해제권도 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가로 4번에 제가 양가로, 한가로 이렇게 말을 해요. 한가로 4번에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약정 해제 나오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법정 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억번에 법정 해제에서 기억번. 자,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채권 계약에 한해서 인정되는데 니은번 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요. 굳이 계약서에 안 적더라도 약정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를 뭐라고 그래요? 법정 해제 그러죠?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 414페이지 펴보시면 이제 양가로 2번에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한가로 1번에 보면 합의 해제 나오잖아요. 해제 계약이라고도 그러죠. 그죠? 동그라미 1번 보면 해제는 그죠? 단독행위지만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뭐예요? 해제권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 당사자 쌍방 합의에 의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면 계약이다. 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계약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죠. 그죠? 동그라미 3번 보면 합의 해제의 효력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가 않는다고요. 않아요. 따라서 특약이 없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또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 원상회복하죠. 그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당사자끼리 합의 해제 계약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사자끼리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5번 보세요. 합의 해제에서도 인정되는 것 나오죠. 그죠? 그러면 물어나 밭삼, 물삼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기억본 보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해제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물권은 말소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를 해요.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 그랬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말소 등기 청구를 말을 하는데 내 건데 나한테 달라 그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그랬고요. 니은번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548조 일반자 단독행위 계약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이렇게 공부해 나갈 거라고요. 아직은 우리가 공부 안 했어요. 한 바퀴 돌고 와야 돼요. 그때 여기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15페이지를 보면 한가로 2번에 취소 나오죠. 그죠? 취소 나오는데 취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취소도 뭐예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을 행사해야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해제는 오직
계약에서만 나온다고. 계약에서만 나오는데 취소는 계약에 안 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니까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에 전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보면 해제와 취소의 구별 나오죠. 그죠? 해제는 계약,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그랬죠. 그죠? 자, 해제는 법정 해제권도 있지만 약정 해제권도 있었죠. 근데 취소는 딱 3가지 사유라고 우리 민법 총칙 가서 공부할 거예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렇게. 효과 보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똑같은데 반환 범위가 다르죠. 해제는 원상회복, 그 다음에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그러죠. 그죠? 제척기간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은 제척기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인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요. 이것도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부분 가가지고 무효 취소 비교하면서요. 강의 들여보면 왜 3년, 10년인지 그 내용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게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더라 하고 지나가 버리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가로 3번에 철회가 나오죠. 그죠? 자, 청약에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의사표시를 했는데 우리는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하면. 그러면 도달해버리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도달 전이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 청약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것을 철회라고 그래요. 철회. 자, 그래서 철회는 아직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법률행위나 의사표시 도달하지 않았죠. 이거에 대해서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단독행위다. 그래요. 법에서 나와요. 법에서. 자, 나오니까 나중에 우리 뭐 무권대리 같은 데 가면 철회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때 나올 때마다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그 의의를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한가로 5번에 해제 조건이 나오고 실권 약관이 나오죠. 그죠? 민법 총칙 가면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느낌을 가져라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직하면 차를 사줄게. 그러면 현재는 안 사주는데 취직하면 뭐만 한다죠. 그죠? 차를 사준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조건이라도 정지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일단 엄마가 자식한테 생활비로 100만 원씩 줄게. 그런데 취직하면 그때부터 안 줄게. 그러면 이것은 줬는데 뭐만 하면 안 준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요, 이 의의를 아시기 전에 이처럼 느낌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문제풀이에 좋아요. 정지 조건 뭐라고요? 현재 안 줬는데 뭐만 하면 준다는 거고, 해제 조건은 현재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근데 뭐만 하면 안 주고 다시 뺏어온다. 이 의미라고 알아두시면, 이 느낌을 아시면 문제 풀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해제 조건이죠. 그죠? 우리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이걸 자세히 공부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무튼 자, 읽어보면 우리 민법 총칙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 동그라미 1번 해제 조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 이 조건이 성취되죠. 취직이라는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 그랬죠. 그죠? 자, 해제는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자, 해제 조건이 성취되죠. 그죠? 그럼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 해제 조건부 계약을 특별히 약관으로 정한 것을 실권약관이라고 그런다고요. 이런 게 뭐죠? 중도금 미지급하면, 그죠? 잔금 미지급하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약관에 의한 할부 매매에서 매수인이 한 번이라도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면 계약이 효력을 잃고 매수인은 할부로 구입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만 매도인이 이미 받은 할부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약관 조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권 조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채무자가 약관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상 모든 권리를 잃게 되므로 이런 거 자체가 뭐예요? 해제 조건부 계약이다. 그러고 이때는 별도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 그러죠. 근데 관련 판례 보면 이제 이게 나와요. 중도금 미지급과 잔금 미지급이 나오는데 거기 관련 판례 1번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 나오죠. 중도금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렇게 거기다가 선이행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힌트를 얻고 뒤에 문장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2번 판례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잔대금 동그라미 쳐놓고 동시행이라고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거기 1번에 보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실권 약관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약정의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랬죠. 그죠? 그러나 2번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동시액인데 너가 등기 서류 안 주길래 나도 잔금 안 줬는데 뭔 자동 해제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득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 기일에 소유권 이전 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 제공을 하여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 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즉 이행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안 주면 자동 해제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는 한은 무작정, 그죠? 무작정 그 매수인이 약정 기한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잔금을 안 줬다고 해가지고 네가 등기 서류 안 주면 나도 잔금 안 주니까 이행 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이제 박스 2번에 해제권 발생 원인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약정 해제권 발생 원인 나오잖아요. 그죠? 건축허가 받을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나옵니다만 매매할 때 계약금을 준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 주기 전까지 매도인은 배액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해제권을 유보 놔뒀다. 그 뜻이에요. 네. 이것도 약정 해제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른쪽 417페이지 보면 한가로 2번에 약정 해제권 있잖아요. 이건 두 번째 줄에 보면 나와 있듯이 채무 불이행은 아니잖아요. 건축허가가 안 나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무슨 채고가 필요 있겠어요. 그죠? 네, 채고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니까 법정 해제인데 약정 해제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건축허가가 안 나서 해지하는데 뭐 나한테 채고할 이유가 없죠. 상대방에게. 그래서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는 거고, 한가로 3번에 약정 해제권 행사의 효과도 똑같아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 해야 되겠죠. 그죠? 하는데 다만 뭐는 없어요. 채무 불이행과 달리 손해배상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한가로 4번에 약정 해제권도 법정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10년 제척 기간에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이제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 나오죠.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은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채무 불이행에는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이 있다. 그랬죠? 그 뒤에 뭐 불완전 이행이니 채권자 지체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민법에는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권을 인정하고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건데 이건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가로 1번에 이제 법정 해제권의 원인으로서 이행 지체가 나오죠.
그리고 넘겨보세요. 쭉 넘기시면. 자, 420페이지. 한가로 2번에 뭐가 나와요?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 불이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의 조건 이렇게 나오죠.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요. 그렇게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417페이지. 자, 다시 오세요. 이행 지체의 경우 544조 나오죠. 그죠? 법조문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적어야 그 이행을 최고하고 나오죠. 그죠? 최고하고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 나오죠. 그죠? 불이행의 의사 표시가 있을 때. 그 다음 법조문 보세요. 이게 정기행위인데 정기행위 545조 나오죠. 정기행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까 그 결혼식 1시까지 꽃배달 그거 말을 하는데 이것을 법조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는 거예요. 계약의 성질이나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그랬죠. 1시까지 꽃배달.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요. 상대방은 전조 앞 조문이 있죠. 544조 전조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은 뭐라고요? 최고가 필요 없는 것이지 해지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정기행위의 경우 해제 의사표시 없이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X예요.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418페이지 보시면 이때 동그라미 1번 보면 채무자의 기책사유에 의한 이행 지체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때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꼭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고요. 이렇게 채무 내용이나 그 다음에 그 거리 뭐 이런 거 전부 통합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보는데 보통 우리 판례는 한 10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디귿법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정했으나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죠. 그죠? 있는 경우에도 최고로서 효력은 있다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419페이지 보면 자, 1억 5천을 최고해야 되는데 1억 6천을 최고했다거나 과대최고라고 그래요. 자, 1억 4천을 최고해버렸어요. 과소최고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누가 봐도 이 최고가 그 최고구나.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최고로서 효력이 있는 거고 전혀 동일성이 없다. 그러면 최고로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 나오잖아요. 기억법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관련 판례 보면 이제 이런 게 살붙이는 건데 자, 불행의 의사표시를 했다고요. 불행의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불행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를 했다고요. 철회 없었던 일로 해 이게 철회라고 그랬죠. 그랬으면 이제 어때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적법 철회했으니 이때는 이제 최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최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뼈대를 세우고 차츰차츰 내가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살을 붙여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지? 맨 처음에 뼈대가 안 서 있는 상태에서 막 살 붙여서 공부하지 말고요. 제가 사람 얼굴 그리는 거 그것으로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이 뭐예요? 정기행위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계약법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의무규정이니까 특약으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면 최고 기간 내에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해제할 수 있죠.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도 별도 해제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그런 채고도 유효하다 그랬죠. 그죠? 5번 보세요. 자, 해제권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잔금을 안 줬죠. 그죠? 안 줬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런데 해제할 수 있잖아요. 해제권 발생했죠. 그죠? 그런데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5월 2일 날 잔금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제 못하는 거예요. 하루치 연체이자는 청구할 수 있지만 해제권은 소멸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 당연히 채권자는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요. 해제권 포기할 수 있다고요. 중도금 안 줘도 해제 안 하고 연체이자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420페이지 한가로 2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이행불능이 나오죠. 그죠? 법조문 보면 546조 보세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랬죠. 그죠? 귀책 사유로. 고의가실 말을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됐죠. 후발적 불능 말하잖아요. 그럼 채권자는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 법조문은 그냥 채고 없이 이 말이 없어요. 그냥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뭐예요? 채고가 필요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디귿번에 보면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기책사유로 돼버렸죠. 매수인의 기책사유. 그러면 뭘로 갔어요? 채권자 기책사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위험부담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위험부담의 문제로 가고 따라서 이때는 매수인은요.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리을본도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 있기 마련이라고 그랬죠. 그런다고 그래서 이행불능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만 말소해서 저당권 말소해서 깨끗한 부동산 넘겨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고 그래서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그 말소시켜서 깨끗한 부동산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리을본 보면 매매 대상의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채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채고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421페이지 보면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해버리죠. 그러면 내가 계약 해지할 때 채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행기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안 주겠다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421페이지 보면 한가로 3번에 불완전 이행 나오죠? X 보지 마세요. 한가로 4번에 채권자 지체 나오죠? X 보지 마세요. 안 볼 건데 왜 집어넣어 놨을까요? 그랬더니 기본서라는 것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놓은 것이니까 이런 거 과감히 X표 치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한가로 5번에 사정 변경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사정 변경은 나중에 임대차 같은 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꼭 임대차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있고 우리 지상권에도 다 있는데요. 자, 임대차에서 차임을 정했죠. 그죠? 차임을 정했는데 요즘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이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인플레이가 심해가지고요. 지금 뭐예요? 뭐 10,000배 올라버렸다 그러면 3년 전에 정한 차임 이게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다 이건 아닌데 현저히 급격한 경제적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차임을 현실에 맞게 올려줘 내려줘 이럴 수 있어요. 왜요? 사정 변경 원칙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제 사유가 없어요. 채무 불이행도 아니고 약정 해제도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도저히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게 경제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면
사정 변경의 원칙상 특별히 법 규정이 없더라도 해제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법리라고 그래요. 법적 사고가 길러지면 이런 것들은 당연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422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라고 나오죠. 그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 해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판례 하나 나오죠. 그죠? 판례 중에 1번 판례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직 임대차도 공부 안 했잖아요. 임대차도 공부 안 했는데 거기 이제 전대차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임대차 계약. 그런데 자, 동의가 있잖아요. 동의가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에 임차인 을이 또 세를 내줄 수 있어요. 이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임차권 양도해버리는 것은 을이 쏙 빠지고 병이 새로운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되는 거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게 임차권 양도고 전대차는 을이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남은 기간 또 세를 내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한다고요. 이 임차권 양도 전대를 하려고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전대차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보증금을 주려고 봤더니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지 을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이 불안해서 보증금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을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시골에 내 소유 토지가 있다. 소유 토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등기법 공부하면 갑구애가 소유권이 기재돼요. 여기다가 저당권을 너에게 설정을 해줄게. 이렇게 저당권은 을구에 기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저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가 시골에 있는 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켜버렸어요. 그랬을 때 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대차 계약의 부수한 부수적 채무다 그랬어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이 본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수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본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랬다고요. 자,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1번 판례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양가로 6번처럼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본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험에 오히려 잘 나와요.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판례까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23페이지 보면 보충학습 그래서 계약의 개제 시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나왔죠? 그러면 뭐 있어요? 이행 불능이 있죠. 그죠? 이행 불능이 있고 이행 지체라도 그죠? 네. 2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정기행이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 특약 당사자가 최고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랬잖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약정해제 그랬죠. 약정해제 같은 경우는 어땠죠? 건축허가가 안 나서 해제하는데 뭔 최고는 최고예요. 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매매 가서 담보책임 가면 담보책임의 효력으로서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도 최고가 필요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전부 공부를 하고 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23페이지 까만 박스 한번 해제권 행사 나오죠. 그죠? 자, 543조인데 1항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그러죠. 약정해제, 법정해제 말하잖아요.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는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라 그랬잖아요. 단독행위예요. 그리고 2항의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철회라는 용어 나왔죠. 그죠?
자, 의사표시가 도달을 해버리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을 할 때. 그러나 도달하기 전이면 처리할 수 있는데 아무튼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와도 맞는 지문으로 하셔야 돼요. 다만 이것을 해석할 때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양가로 1번 해제권 행사에서 한가로 1번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상대방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나오지만 도달을 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그러면 도달하고 나면 해제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하고 나면 처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한거로 2번 이것도요. 자, 여기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단독행위는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조건, 기한 공부 안 했죠. 아까 제가 뭐 정지 조건, 해제 조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한 바퀴 돌고 나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데 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조건, 기한 당연히 붙일 수가 있는데 단독행위는 일방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에게 유리하기만 한 채무를 면제해 줄게. 내가 죽으면 이 부동산 너에게 줄게. 유증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유리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또 상대방 동의가 있을 때도 가능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나옵니다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고할 때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해제 의사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이 있다. 불이행이 있으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그죠? 예, 해제한다는 것도 이것은 예외적으로 뭐예요?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해 가면 되겠어요. 자, 이제 424페이지 보면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추가로 공부할 게 있는데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고 나오죠. 그죠? 거기 해제 불가분 나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눌 수 없다. 불가분성 그랬는데 거기다 어떻게 적어 놓으시냐면 되도록 부정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되도록 부정. 나중에 여기 지역권 가잖아요. 지역권 가면 되도록 인정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이 지역권에서도 불가분성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되도록 인정이에요. 인정. 왜 그러냐면 지역권은 나중에 공부합니다만 통행지역권이 대표적인 애인데 통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해제는 쉽게 해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약하고 쉽게 해제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제는 되도록 부정이란 말이에요. 부정.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도록 부정하고 나중에 이제 지역권 나오잖아요. 거기 페이지 조건 두 개 비교하면서 보셔야 여러분이 안 잊어먹어요. 그러면 547조 1항 나오죠. 여기도 이제 시험 곧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제가 매도인인데 여러분 여러 사람이 돈 합쳐가지고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나는 해제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해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되도록 부정이라고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여러분이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나도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우리 집사람도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나도 해제해야 되고 우리 집사람도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 인정 부정, 되도록 부정. 아셨죠? 해제 의사표시는 나눌 수 없다. 불가분성. 그러면 547조 1항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뜻이에요. 계약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또 2항 보면 전항 1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해버리죠. 내가 해제권 소멸해버리죠. 그럼 우리 집사람도 해제권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되도록 인정, 부정. 부정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쉽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대표로 한 사람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까만 박스 4번 보면 해제의 효과, 그래서 제548조에 어떤 용어가 나와요? 원상회복 의무, 이 용어 나오죠. 원상회복은 무효 취소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칙으로서 뭐라고요? 당사자, 선의 악의 구분 없이 항상 전범이 그랬죠. 그죠? 그래서 1항 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 우리 지금은 공부를 못해요. 제가 설명을 드려봤자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가서 설명드릴 거냐면 민법 총칙 의사표시 가가지고요. 제가 동그라미 3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민법의 모든 케이스 문제는 그것으로 다 해결되니까요. 그때 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해당됐어요? 물어나 받삼 할 때 이 3이거든요. 뭐에도 해당돼요? 합의해제에도 해당된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항 보면 전항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원상회복할 때 금전이다 그러면 이자를 가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합의해제에서는 이런 것들 적용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5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해제 소구표 나오죠. 그죠? 해제하면 어때요? 처음부터 무효 그랬고요. 거기 한가로 2번에 보면 해제한 물권의 복귀 나오죠. 그죠? 무효 취소 해제도 말소등기 없어도 해요. 말소등기 없어도 소유권이 복귀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소등기 해줘 할 수 있는데 이건 뭐예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라고요. 이것 역시나 물권법에서 설명할 건데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면 매매계약에 따라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기가 이루어졌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유권 매도인 갑에게 복귀해야 됐잖아요. 이 경우 의뢰등기를 말소했을 때 복귀하는지 말소등기 없어도 복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 판례는 말소등기 없어도라고 그랬죠. 말소등기 없어도 당연히 복귀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아셨죠? 말소등기 없어도 187조라고 거의 가로 열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말소등기 해줘.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음에 보면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데 이런 것을 지금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모르면 넘어가라고요. 여러분 고문대에 소멸시효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뭐지? 하고 네이버에 또 검색해 본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도도 안 나가고 거기서 정체돼 가지고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모르면 안 한다죠. 그죠? 어려우면 안 한다. 모르면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다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강의를 조금씩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해되는 것을 보고 아니면 넘어갈 줄 아셔야 돼요. 넘어가고 나서 다시 와서 공부하고 다시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채워가야 된다. 몇 번 강조 드립니다. 예. 지금도 동영상 보면서 소멸시효 네이버 검색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소멸시효하고 여기는 제척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척기간 차이도 제가 나중에 심화 강의 정도 가가지고나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따라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판례에 따르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그죠? 말소등기 없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권리가 복귀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미 설명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가로 3번에 해제 소급표와 제3자보 이것을 지금 강의를 못 드린다고요. 제가 못 드리니까 어디 가서 강의 드린다? 민법 총칙 가서 강의를 드릴 것이다. 쭉 넘겨버렸어요. 다. 그러면 이제 제3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것도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427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양가로 3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원상회복 나오죠. 그죠? 원상회복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한가로 2번에 성질 동그라미 1번 부당이득의
특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선악 불문한다. 그 말 나오죠. 그죠? 선의가 뭐라고요? 몰랐다. 악의가 알았다. 불문하고, 그죠? 불문하고, 어떻게 돼요? 전범위 반환.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이게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것도 점유자 회복자 관계 가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세요. 물권법 가서 강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이익 현존 여부와 선의악이 묻지 않고 불문하고 받은 것부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도 반환한다. 그러는 거예요. 한가로 3번에 원상회복 의무 범위 나오죠. 그죠? 예, 원물이 있으면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세세하게 읽지 마세요. 세세하게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데 원물을 소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2번 가액 반환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거기 뭐 사용이익까지 반환한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 읽지 마시라고요. 교재는 왜 다 적어놨어요? 여전히 말하지만 구색 갖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한가로 4번에 자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법조문 보면 제551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해제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한가로 2번에 보면 그럼 손해배상 범위는 뭐냐 그랬더니 손해배상 범위는 뭐라고 그랬죠? 이행이익 반환 그랬잖아요. 그죠? 이 손해배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손해배상이라는 게 이행이익 반환 그랬죠. 그죠? 이행이익이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이 뭐였어요? 실내익 배상 그랬죠. 그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리라고 믿고 드린 비행기값하고 숙박비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자의 관계 있죠? 이 실내익과 이행이익 관계는 실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냐면 실내익은 이행이익보다 많거나 적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행이익 배상 청구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조금 받겠다고 실내익 배상 청구한다고 그래서 말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손해배상 범위 보면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에요. 다만 그 계획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실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상액 산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제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민법에서 별말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 기준시 그러면 다 법률행위시거든요. 법률행위시인데 이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법률행위 할 때 얼마였어요? 3억이었죠. 그죠? 3억인데 손해배상 산정하는데 법률행위 시기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항상 3억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계약 해제, 불능시죠. 그죠? 불능시 해제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요. 공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와, 나 100점 맞고 싶은데 공부 다 할 거 없을까? 그런 데다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준점. 민법은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 전부 법률행위시, 계약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예정인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보시고 자 429페이지 보면 그러면 이제 원상회복하는 것도 서로 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시행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까만 박스 5번 해제권 소멸 나오죠. 그죠? 양가로 1번 일반적 소멸 원인으로서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하면 그죠? 혹은 해제권은 10년 제척기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소멸하죠. 그죠? 해제권 포기할 수도 있죠. 그죠? 예, 의무 규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실효 법리 나오는데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구색가치로 놓는 거예요. 근데 양가로 2번에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 나오잖아요. 자, 한가로 1번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했다고요. 지금 법률 규정에 의해서 10년 행사 기간이 있죠. 그죠? 근데 당사자 약정으로도
해제권 몇 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정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소멸하는 경우죠. 그죠? 그런데 430페이지 한가로 2번이죠.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는 때도요.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어요.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제권 행사할 거야? 물어봤거든요. 최고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민법에서는 최고했는데 대답이 없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제 안 하겠다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최고했는데 대답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가로 3번 보면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건데 해제권자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의가실로 계약 목적물이 현재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그 다음에 목적물을 가공하거나 개조해서 다른 종류 물건으로 변경해버렸다 그러면 원상회복 제대로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한가로 4번 아까 불가분성, 해제권 되도록 부정 거기서 봤었죠. 그죠? 해제권자가 여러 명 수인인 때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해제권자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제 431페이지를 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해지가 나오죠. 그죠? 해지는 다 같은데 뭐예요? 소구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워져 있지만 작네요. 그랬죠. 그죠? 작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작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자, 432페이지 보면 한가로 이번에 성질 보면 마지막 줄에 소규표가 없다는 점에서 해제와 구별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양가로 2번 해지권도요. 약정 해지권이 있고 법정 해지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해지권 행사도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 되도록 부정 그랬죠?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하고 다 똑같아요. 자, 다만 433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 해제 효과로서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잃는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소구표가 아니라 장래요. 그래서 한가로 1번에 비소구표 그랬죠. 그죠? 비소구표 그랬잖아요. 비소구표 그랬죠? 그러니까 한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원상회복이라는 게 없다고요. 원상회복은 없죠. 그러니까 6개월치 월세는 그대로 임대인이 갖는 거예요. 다만 보증금 반환해줘야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청산의무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같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33페이지까지 해제 끝났고요. 434페이지 보면 거기 테마별 정리 있잖아요. 테마별 정리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은 보기가 힘듭니다만 뭘 그려놓은 거죠? 이거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그려놓은 거, 이거 그려놓은 거 허수아비 그림 있죠?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그려놓은 건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것을 빨리 따라오기는 힘들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이거 무시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나중에 좀 공부가 되고 나면 나중에 정리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강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요, 우리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부분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제가 몇 번 강조 드리지만 여러분이 따라오는데 퍽퍽할 거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생파 공부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중 볼 때를 대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강의 드리는데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게 많죠. 그죠? 많은데 이제 기본 개념들이 쌓이고 나면 이 뒤로 갈수록 속도가 조금 붙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찬찬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